관모는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머리에 쓰는 것을 전부 다 이제 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자를 안 쓰고 밖에 나가는 일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의관정제, 옷과 모자를 바르게 갖춰 입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의 일부라 하여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 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정돈하는 것을 중요한 예의로 여겼습니다. 관모는 필수품에 속했지요. 어떻게 보면 용어에서 볼 때는 이제 관과 모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머리에 쓰는 이제 목적이 역사로 이렇게 쭉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더운 날씨, 또 추운 날씨, 이런 그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 썼던 실용적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더 예쁘게,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그런 장식적인 목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의례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행사를 진행하거나 그럴 때 그 의례에 맞는 모자를 쓰는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관모는 무려 20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기시대에 사용한 고깔 나무 모자입니다. 이제 삼국시대 그 벽화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어떤 관모를 썼는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새의 깃털을 꽂은 모자라고 볼 수 있는데, 모자에 새의 깃털을 이렇게 꽂아서 장식을 함으로써 뭐 태양을 숭배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영혼의 불멸 사상, 뭐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맨머리를 부끄러워하였고 모자의 관습은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이제 고려 시대에 와서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나왔던 복두가 여전히 좀 이제 착용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고려 시대의 복두는 뭐 왕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이 복두를 썼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요. 조선은 유교를 숭상했고 예의와 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직위와 장소, 상황에 따라 의관을 달리했지요. 조선시대에 이르면 모자의 종류는 굉장히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게 되는데,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일품부터 하급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복장에 따른 관모의 종류와 지침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자 중에서는 이제 뭐 원류관, 뭐 원유관, 익성관 이런 모자들이 이제 왕의 모자로 사용이 됐고, 관리의 모자로서는 이제 양관, 사모, 이제 양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양관과 사모가 이제 관리의 모자로 쓴 모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자들은 이제 품계에 따라서 다르게 썼고, 또 입는 옷이라든지 용도, 의례에 따라서 모자를 다르게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왕의 관모 그리고 관리의 관모도 있겠지만 그렇게 예를 갖추는 관모 이외에 또 장소에 따라서 집 안에서 사용하는 관모 또 외출 시 사용하는 관모가 있겠고 또는 그 외에 또 여자들의 관모도 같이 있었습니다. 1895년이 되면서 이제 을미개혁과 함께 단발령이 생기니까 머리를 뭐 잘라버리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모자를 많이 상투를 안 하고 또 모자를 이제 많이 쓰지 않게 됩니다. 관모는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니게 됐고 더욱이 남아있는 모자조차 드뭅니다. 관모 유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로는 형태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접어서 보관하는 옷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모자가 싸지 않았어요.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자가 딱 필요한 모자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자를 뭐 망가지면 또 새로 만들고 망가지면 또 새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모자도 뭐 거의 다 낡은 상태가 되겠죠.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모자는 이제 소수의 장인들만이 남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남산골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예술인들이 모였습니다. 서울의 문화유산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이틀간의 축제가 열린 것이죠. 서울시 무형문화재는 기능과 예능을 합쳐 49개 종목이 지정돼 있고 52명의 보유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축제에 처음 참가한 장인. 어여쁜 족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민들 앞에서 보여주었죠. 관모장 박성호 기능 보유자입니다. 관모라는 말은 이제 일상에서 먼 용어가 됐지만 이날 박성호 보유자가 꺼내놓은 관모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진 시간들을 다시 불러오고 피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작년 11월 16일인가 지정돼 갖고 그래서 이제 처음 온 거지 이 행사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이 관모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전통의 방법으로 또 전통의 재료를 가지고 모자를 만드는 것을 지금까지 또 해오셨고 또 우리가 이러한 전통들은 또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자에게 유일한 스승은 유물이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박물관을 찾아 관모 유물을 공부합니다. 여기 끈을 달았을 수도 있겠다. 여기 형태도 잘 만든 전통에 가까운 되게 좋은 형태. 그런데 저 대개 보면은 이게 안에 이 주치를로 돼 있는데 이건 천을 바른 거 보면. 근데 여기도 붙였지만 이런 데도 다 붙였네. 조각조각. 천. 아무리 저가도 제가 한 거는 해놓고서 좋다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좋다는 생각이. 그 옛날 거 보고 보면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느낌이 안 나. 느낌이. 네, 느낌도 그렇고. 뭔가 부족한 게 무언가 부족하고. 난 그냥 뭐 그림 보고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돼서 그 제대로 되질 않아요. 아무리 신경 써서 해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진짜 어렵고. 스승이 없다는 게 어려운 네. 일이라는 거죠? 박성호 선생님은 뭐 어떤 계보를 통해서 이 관모를 완성하셨다기보다는 박물관의 유물을 보시는 법을 또 알게 되셨고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옛날에 선조들이 어떤 재료와 또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를 혼자 계속적으로 탐구하시면서 이런 그 관모의 형태를 완성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관모의 대부분은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
옛 그림으로 연구해야 했지요. 50여 년 관모를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엔 결혼식 패백에 신부가 쓰는 상품용 화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맥이 끊겨가는 전통 관모를 알게 됐죠. 그때부터 남아있는 관모를 구해 일일이 해체하고 본을 뜨면서 재료와 방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홀로 걸어온 길. 81살의 그는 관모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검은 비단으로 만들어 머리에 얹어 쓰던 족두리. 족두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여성의 예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여성들이 머리를 높게 하는 것을 굉장히 숭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을 말하자면 미의 척도겠죠. 그러니까 한 유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 머리를 크게 해서 올리는 것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을 했고 또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머리를 크게 만드는 장식이 영종식이 굉장히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사치를 금지하는 이유로 영조가 이제 가채를 금지하고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족두리로 대체를 하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아래는 둥근 원통형, 위는 부드러운 6개 각을 이룹니다. 숨 족두리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먼저 본 그리기를 합니다. 원단 뒷면에 본을 올리고 식사 방향에 맞춰 7개 조각을 그려줍니다. 옛날엔 그냥 뭐 본이 다 각각이고 엉망이었지.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모양도 배기 싫고 그래서 이제 수정하고 해갖고서 지금 본 만든 거죠. 본을 그린 원단을 시접 1cm 정도 주며 자릅니다. 일곱 개의 조각을 재단했습니다. 이제 바느질에 들어갑니다. 본 바느질 전에 먼저 재단선 바깥에 시침질을 해줍니다. 시침핀으로 원단을 고정해도 되지만 족두리는 입체적이기 때문에 바느질로 호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차례차례 족두리 각 조각의 옆면을 이어갑니다. 뒤 4조각, 앞 3조각을 시침한 후 2개를 시침질로 결합합니다. 본 바느질은 손으로 해도 되지만 재봉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30년이 훌쩍 넘은 수동 재봉틀입니다. 본 바느질은 온박음질을 합니다. 원단 안에 솜을 가득 넣어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고 꼼꼼하게 꿰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음질 후에는 시침한 실을 뽑아내고 시접을 정리하며 모양을 살핍니다.
이제 족두리 안에 솜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조금씩 뜯으면 되는데 그때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뭉탱이로 뜯으세요? 처음에 할 적에 위에 층낼 적에는 이렇게 해야 이게 쭈글쭈글하진 않아요. 그렇게 조금씩 해놓으면 이게 그냥 울퉁불퉁해갖고 모양이 안 나지. 처음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저거 막 뜯어 넣어갖고 엉망있게 그냥 만들어. 반듯하면서도 부드럽게 족두리 모양을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뭉치거나 굴곡이 지지 않도록 균일하게 솜을 다루어야 하지요. 3분의 1 정도 솜을 넣은 후에는 두꺼운 종이로 원형 틀을 만듭니다. 이거 저기 족두리 안에 넣는 테두리. 그거 선생님 그건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걸 넣어야 이거 저거 잡기 때문에 원래 옛날엔 이걸 안 넣고 했었는데 지금은 균형 잡기 위해서. 종이 틀은 윗면을 덮은 원통형으로 만듭니다. 족두리의 모양이 비틀어지거나 모서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이 틀은 족두리 안에 넣기 전에 미리 바늘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제 족두리 안에 원형 틀을 넣고 종이 틀의 윗부분과 원단의 윗부분을 바늘로 꿰맵니다. 종이 틀과 원단 사이에 솜을 넣어줍니다. 딱딱하다 싶을 만큼 속을 채워야 합니다. 이때도 역시 솜이 덩어리지지 않도록 길게 이어놓고 고르게 풀어주어 매끄럽게 합니다. 젓가락을 이용하죠. 이게 스댕이라 매끄럽고 저 듣기가 좋지. 다시 두께가 있는 실과 긴 바늘을 준비합니다. 안쪽 종이 틀과 원단을 맞대어 아래쪽을 바느질해 줍니다. 솜을 단단하게 채워 넣으면서 원단을 여며주듯이 여러 번 바느질하여 형태를 정돈합니다. 솜 넣기를 완성하면 이제 족두리를 꾸밀 보석을 준비합니다. 원석을 족두리에 어울릴 색깔과 크기, 모양으로 주문해서 제작했죠. 이 안에 보면 우리의 전통의 5가지 색이라고 하는 5방색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과 하얀색이 들어가 있고 또 노란색과 빨간색과 초록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안에 들어간 이제 보석의 종류로 보면 뭐 밀화라든지 산호라든지 비취, 진주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문양들을 보면은 박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복이라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 그리고 이제 복은 복을 많이 받기를 그런 기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족두리라는 뭐 아주 작은 그런 이제 장신구이기는 하지만 요 안에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그런
삶과 또 뜻과 그런 이제 염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석들은 족두리 위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금속사에 꿰어서 답니다. 이제 족두리에 보석을 답니다. 두꺼운 종이 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펜치 등으로 실을 빼내 매듭을 집니다. 앞쪽 가운데 장식을 첫 번째로 답니다. 앞뒤 먼저 달아야 가운데 중심이 잡히니까. 앞뒤 좌우 살포시 각진 원통형 족두리 위에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씩 정성스럽게 보석을 장식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마에 청초하게 내려오는 진주술을 달아 족두리 장식을 완성합니다. 박성호 선생님이 제작한 이제 족두리를 보면 과거에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제 솜을 채우고 안감을 넣지 않는 게 원래 조선시대의 족두리의 방식이라면 박성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만들었던 장인들이 사라지면서 이거를 새롭게 족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외형을 그 과거의 족두리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족두리에 솜을 채우고도 그 형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두꺼운 그 곽을 만들어서 그 안을 채우고 그 안이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다시 안감을 대서 그곳을 이제 마감하는 형태로 해서 건 모양의 족두리를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윤기가 도는 검은 비단 위에 영롱한 오색 보석을 달아 단아하고 화사하게 머리를 장식해 주었던 여인들의 관모, 족두리입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서 관모를 소개하는 일정들이 늘어났습니다. 북촌 교육전시장에 차려진 관모 전시실.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왔던 면류관이며 익선관, 사모, 복도 등을 한데 모아 진열해 놓습니다. 구슬 같은 게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임금님이 나쁜 거 드시지 말라고 네. 얼굴 가리는 그래서 면류관 면에 이렇게 네, 흙을 네. 네. 이 줄 보고 네네네. 유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 유물과 그림을 통해 연구하고 복원해온 작품들입니다. 관모 하나하나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다르죠. 특히 양관은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복원한 관모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간 조복이 이제 경국대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보면 1426년에 이제 근간 조복 제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품계별로 이 조복을 입을 때 이 머리에 쓰는 근관, 이제 양관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 양관을 품계별로 다르게 쓴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조복과 재관에 갖추어 쓴 금빛 관모. 품계가 높을수록 금줄의 숫자가 많아졌죠.
우리가 보통 근간을 보면 이제 이마 부분에 내려오는 이 관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통 이제 뭐 관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관 이제 양관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붙는 그 줄이 이렇게 붙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줄이 붙는 이제 기둥이다 그래서 양주라고 이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됩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당초문이라든지 뭐 봉황이라든지 이런 무늬가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 또 장식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근관을 쓰고 머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제 비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또 비녀의 이 매듭끈으로 장식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남색의 매듭끈으로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재료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관의 주 재료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를 쪼개서 하루 동안 물에 불립니다. 불린 대나무에서 겉껍질을 분리합니다. 그 겉껍질을 무릎 가죽에 대고서 잘 벼린 칼로 훑어내려 얇게 만듭니다. 얇아야 이게 가늘게 내려지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0.5mm 두께로 다듬은 대나무 껍질들을 한데 묶은 다음 옆으로 뉘어 대칼로 포를 뜨듯 뱃개비를 올립니다. 묶은 실을 풀고 대껍질을 하나씩 대받침에 대고 밀며 올드를 풀어주어 대오리를 만듭니다. 대오리는 가벼우면서도 튼튼하지만 다루기에는 까다로운 재료입니다. 요게 부드럽긴 하지. 가늘지. 이제 대오리로 중망을 만듭니다. 대오리를 붙일 때는 어교를 사용합니다. 어교를 묻힌 대오리를 종이본에 대고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 붙입니다. 얘가 오히려 지금 눈 밝아서 나보다 나. 인두의 온도를 맞춰가며 대오리의 촘촘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세밀한 중망 작업. 함께 관모를 만들어 온 아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수평으로 대오리를 채운 뒤 그 위에 수직 방향으로 고르게 대오리를 붙여 섬세한 중망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양관의 앞쪽 관모 중망을 완성합니다. 이제 한지 무늬판을 준비합니다. 양관 유물에서 따온 당초무늬며 봉황의 문양을 내고 그 위에 어교를 발라 중망 위에 붙입니다. 관모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관의 뒤쪽 장식판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양관 앞부분과 뒷부분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무늬를 장식합니다. 꽃잎과 줄기, 날개 등을 도톰하게 도드라지도록 합니다. 한지 꽈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건 지성공연가 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 건데 지승으로 조각을 새기듯 입체적이어서 더 화려한 양관의 문양을 완성해 갑니다. 양주의 중망을 만들 차례입니다. 양주는 정수리 부분을 아치형으로 덮는 양관의 상부입니다. 앞뒤 좌우 곡면을 이루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모자골에 대고서 대오리를 하나씩 붙여갑니다. 대오리를 휘어 견고하게 붙여가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양관의 형태를 완성하고서 오칠 장인을 찾았습니다. 관모는 재료마다 정교한 전통 기법과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양관에 오칠을 하려고 합니다. 하얀 부분만 잘라야 자연에서 오는 칠이지만은 굉장히 그 습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 위에다가 3-4번 칠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위에다 금을 하게 되면 아주 이쁜 관모가 되는 거예요. 관모장의 길은 공부의 연속입니다. 관모의 종류는 많은데 제작 방법에 대한 기록은 전무한 편입니다. 그저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을 만나 교류하고 협업하고 배워갑니다. 옷은 습도가 높은 곳에서 굳습니다. 얇게 오칠하고 건조시킨 뒤 다시 오칠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오칠을 더할수록 색은 짙고 깊어지며 재질은 탄탄해지고 광택이 나지요. 아이고 수고하셨네. 예, 어서오세요. 잘하셨지. 야 진짜 잘 됐네. 아이고.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아이고. 이제 금빛을 입힐 차례입니다. 오칠을 한 관모와 장식판 위에 금박가루를 올려 바릅니다. 아교에 개어 이금칠을 해도 되지만 금박가루를 바르면 좀 더 금빛이 산뜻하고 환해집니다. 잘 됐다만 여기 지적할 만한데 보세요. 어때요? 아이 멋있죠. 양관의 상부 중심을 이루는 양주에는 검은 천을 씌울 겁니다. 어교를 바른 후 얇고 신축성 있는 흑색 비단으로 감싸 형태를 잡으면서 인두로 지져줍니다. 그렇게 양주의 안정성과 기품을 더해줍니다. 이제 양주에 금색 줄, 양을 붙입니다. 한지를 꽈가지고 여기다가 금분으로 다 칠한 거예요. 이금칠을 한 종이끈에 어교를 발라 양주 끝에 고정시킨 후 양주의 아치를 따라 가늘고 길게 붙여줍니다. 1량에서 7량까지 품계가 높을수록
양의 수도 많아졌죠. 이로써 양관 각 부분들의 모든 문양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관모와 양주, 장식판을 합체합니다. 먼저 앞쪽의 관모와 위쪽 양주를 연결합니다. 양주와 관모가 접하는 부분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금속사로 엮어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 다음 뒤쪽 장식판의 좌우 고리에 관모의 양옆을 끼워 고정시키고 마지막으로 양주와 장식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추운데 감기 안 드세요? 이렇게 머리 알기 있고 최종 작업이 남았습니다. 양관의 끝목을 장식하기 위해 매듭장인을 찾았습니다. 양관은 조정에서 예를 올릴 때 쓰던 관리들의 귀한 모자입니다. 은은하면서도 멋스러운 다회가 어울리겠지요. 자연염색, 쪽염색을 사용을 했고요. 이 다회는 그 16사로 직조된 다회입니다. 금칠을 해가지고 속에서 그 고격의 어떤 품위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고요. 세분화된 장인들의 정교한 작업은 관모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권위와 신뢰, 책임을 담았던 문무백관들의 모자 양관입니다. 관모장 전수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화관과 족두리를 가르쳐줍니다. 그가 처음 배울 때는 물어볼 데도 없어서 오랜 시간 고군분투했지만 그렇기에 제자들에게는 쉽고 재미있게 또 정확하게 알려주려 합니다. 하나 더 하셔야 돼. 예. 이렇게 이제 전에는 그냥 각자 이렇게 한복하는 분들이 조금씩 했었는데 전문으로 다 가르쳐 주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들 하던 걸 내가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좀 잘못된 것 좀 어떻게 하면 낫겠다 싶어서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니까 쉽지 않아. 50여 년 관모에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100여 년 사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사라진 관모들. 그것을 홀로 다 복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첫 발을 디뎌야만 했죠. 아무도 들춰보지 않은 관모라는 오래되고 두꺼운 책을 힘겹게 해독해보려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겹쳐져. 성취와 만족보다는 낙담과 과제가 더 많았던 관모장의 길. 이제 순서를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그 유물 같은 거나 이런 거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외국에 가서 다
다 나가 있잖아요. 저는 뭐 각국이 없는 데가 없더라.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전부 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제 박물관 같은 데 가봐도 유물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제대로는 못 하더라도 어떻게 생겼다는 형태라도 좀 저가 해놓으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왜 했나 싶을 때도 많아. 전통 관모의 문을 힘겹게 열었으니 뒤를 잇는 이들이 관모 하나하나마다 정통성을 세워나가길 바라는 마음. 관모장 박성호가 기원하는 내일입니다.